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합시다. 먼저 뜬 인물 장 변호사는 누구? 김문수 전 장관 꼽아봤는데요. 예. 이게 존재감이 이분 뭐 하고 계시지? 이게 정치 일선이 다시 드러나실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 덕분에 뭔가 메시지가 상당히 회자가 되고 우리 당의 보배인데 이렇게 쳐내려고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이 구원이 있는 걸 누구나 이제 국민들이 암에도 불구하고 반장동혁 전선을 뭐 세우는 거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오는 걸 서로 뭐 몰랐기 때문에 덕담이다. 그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고 전략적인 뭐 고르고 골랐던 메시지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역으로 또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 같아서 좀 꼽아봤습니다. 정치권에서 적의 적은 나의 그 친구다. 네. 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김문수 한동훈이 붙었었고 당대표 경선에서는 김문수 장동혁이 붙었었죠. 그죠? 그러니까 네. 이제 대선의 후보에서 한참 싸우던 한동훈하고 다시 손잡고 네. 장동혁을 견제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참 돌고 도는구나. 이게 영원한 적도 영원한 뭐 우군도 없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자연스럽게 제가 그 자리가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좀 소개를 드리면 그 2호회라고 하는 모임이 국민의힘의 전현직 당협위원장들 모임입니다. 근데 굉장히 즉석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로 오라는 연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전에 그 김문수 전 장관이 참석한다는 교감하에 그 의도적으로 마련된 자리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어쨌든 김문수 전 장관이 오랫동안 그 당의 상황에 관해서 논평하지 않다가 등판을 하게 된 계기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워낙에 비상식적인 조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금주의 뜬 인물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말할 자유를 탄압하는 비상식적인 조치에 맞서는 일종의 상식의 아이콘처럼 금주 내내 부각이 되고 있어요. 본인에게는 일종의 핍박 서사가 쌓이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획득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당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대단히 불행한 사태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징계까지 연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어쨌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지금 본인에 대한 징계 시도에 맞서서 하는 이야기들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전 장관, 뭐 한동훈 전 대표 말할 것도 없이 당내에서 어느 정도 상식적인 공통분모를 공유하고 있는 인사들이 거들고 나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근데 그동안 흘러온 과정을 보면 전 윤리위원장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당신 좀 물러나야 되겠어. 그래갖고서는 임기 상당 기간 놔두고 이제 그만둔 거고 그다음에 당무감사위에서 이 당원권 정지 2년 합시다라고 해놓고 이제 윤리위원장 새로 임명할 때는 징계를 할 사람을 임명하지 않겠어요? 흘러온 과정으로 보면. 네. 그러면 징계 확정되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도태우 변호사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일단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수위의 인사들이 거론되는 수준으로까지 최소한 추정되고 있다. 이거는 여기까지 저도 말씀대로 좀 무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끌고 왔을 때는 마침표는 분명히 찍을 거다. 윤리위원장 이제 본인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입김하에 그리고 최소한 뭐 입김이란 표현이 그렇다면 거기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인물이 오면서 아마 2년이라는 거 저도 동의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징계는 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송 변호사는 듭니다. 아까 이게 징계가 확정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했지만 징계 확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죠. 일단 현재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이 공석이지 않겠습니까? 그 공석이게 된 이유가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 시절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이 한 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문에 붙이기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에게 누군가가 오래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다고 지난달 27일에 게재된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여상원 전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무감사위원회가 그 당원권 정지 2년이라고 하는 징계를 요청한 상태에서 새로 위촉되는 윤리위원장은 일종의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종혁 전담 윤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윤리위원장 제안을 받는 분은 그런 특명이나 특임을 받는 종혁 전담 윤리위원장 같은 자리는 고사해야 됩니다.
그거 하게 되면요. 일종의 정신적 친명 친청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판사를 골라서 내란 전담 재판부 하겠다는 것과 윤리위원장 교체하고 골라서 누군가를 징계하겠다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정말로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은 이런 윤리위원장 제안은 사양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또 어저께 장동혁 대표는 충청 지역 당원 그 교육에서 또 조금 좀 달라진 멘트를 내놨거든요. 계엄 뭐 우리 책임져야 한다. 탄핵 못 막은 거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변화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뭐 열 몇 번인가 했다라고 네.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당 대표는 권한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 권한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인사라고 봐야 될 겁니다. 즉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보다는 도장을 어떻게 찍는지를 봐야 되죠. 지금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같은 분을 임명을 했는데 그 2호선 위원장은 계엄을 공개적으로 옹호했고 또 부정선거론에 기울어진 행동들을 해온 분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당무감사위원장이 되자마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인물의 징계를 주도하고 네. 또 철진한 당원 게시판 문제 같은 것을 파헤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징계를 시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런 인사가 결국 메시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만 가지고 변화를 한다는 인식을 국민들께 주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장윤미 변호사 누구? 네, 연장선상인데요. 김종혁 전 최고를 저는 진인물로 꼽았습니다. 이게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정치적인 척결의 대상으로 지목이 된 건 부인할 수 없고 당원권 2년이면 이분이 당협위원장이신데 사실상 다음 총선에 나가기는 어려워지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김종혁 뒤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를 사실상 저격하고 직격한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이 구도 속에서 누군가는 승기를 잡고 누군가는 패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구도 속에서 누군가는 의지를 관철해내고 맞받아 칠 수 있을 것이랑 관련해서는 일단 주류가 장동혁 대표예요. 네. 지금 실권을 갖고 있고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본인도 이분이 뭐 다른 의원들한테도 토로한 게 나도 너무너무 고민이 많아서 밤잠 못 자면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지 고민이 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8명 국회 계엄 해제에 이름 올린 게 나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반대 목소리를 냈던 부분도 분명히 이게 족적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방향선회를 하면서 가는 게 저는 이 한동훈 대표를 좀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스탠스가. 그리고 나아가서 사실상 국민의힘에서도 당원분들의 어떤 분들은 이걸 왜 빨리 단계 문제를 처리하지를 못했냐. 이건 끊어내야 된다. 그리고 한 이제 칼럼에서도 이 당대표가 대통령이랑 사이가 나쁘고 갈등이 있으면 그건 정치력으로 풀어내야 되고 그게 능력인데 익명에 숨어서 직격하고 저격하는 게 과연 맞냐. 이게 또 국민의힘 지지하는 예. 분들 중에는 또 깔린 분위기인 부분도 있어서 이게 참 한동훈 대표로서도 또 어려워지고 그 첫 관문의 노인분이 김종혁 전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이 갈등하면서도 공존하는 모습이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징계 카드를 빼들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문제도 역시 징계 대상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에서는 그냥 갈등 속의 공존이 아니라 전투 모드거든요. 그죠? 결국에는 이것이 그런데 공당으로서 지향해야 될 상식의 문제잖아요. 당 내에서 말할 자유가 없어진다면 그건 이미 공당으로서의 면모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송 변호사의 생각은 그런데 전쟁 모드로 가 있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금 김문수 전 장관 같은 분조차도 등판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정도 되면은 진짜 정쟁으로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안 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등등 뭐 당의 원로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까지 다 지금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징계를 통해서 누군가를 찍어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뜻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켜봅시다. 진짜 징계로까지 갈지. 자, 송영훈 변호사는 금주의 진인물. 예, 민주당 전재수원이죠. 어제 경찰에 소환돼서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에 관련돼서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제가 금주의 진인물로 꼽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제 그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본인의 혐의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한학자 전 총재를 만났느냐라고 물으니까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14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천정궁에 간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역시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 두 장면을 굉장히 눈여겨봤거든요. 전재수 전 장관이 상당히 많은 말을 하면서 본인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이 두 가지 질문에는 유독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침묵의 의미를 국민들께서 이미 헤아리고 계실 거라고 보고 경찰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조사는 어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특검을 해야 되겠죠. 장관직 사퇴, 입건, 압수수색, 소환조사 굉장히 빨라요. 빠릅니다. 국수본에서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고 이제 시효 문제도 걸려 있다라고 하니까 정치자금법으로 그렇죠, 의율할지 그렇죠. 이제 또 뇌물로 아마 의율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 이제 시효는 넉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찰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고 압수수색 단행하고 이 14시간 조사할 때도 시간이 그렇게 텀이 길지는 않아서 이거는 이제 특검의 의견이 이제 국민의힘 중심으로 나오니까 그걸 그리고 뭐 여론 의식했을 지지가 수도 있고. 높으니까. 예, 그러니까 속도를 안 낼 도리도 없는 거고 이제 다만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제 한학자 총재가 썼던 책을 들고 이제 사진 찍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 이건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 인사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천정공을 간 것 자체는 이제 범죄는 아닌 거고, 이걸 뭐 혐의선상에 올려놓을 수 없는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뭔가 모종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돈을 받았거나 뭐 후원을 받았거나 예. 당원 모집이 됐거나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선 좀 처음에 어떤 대대적인 그 논란에 비해서는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듭니다. 저는 계속 이거 참 수사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몇 주 전부터 소개를 했는데 뭔가 결정적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돈 줬다는 사람이 계속 줬다고 해야 되는데 또 줬다는 사람이 이제 발을 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수사가 정말 쉽진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 보입니다. 좀 어려운 수사일 것 한번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자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그 법 이제 민주당에서는 외부에서 추천하는 거 다 빼고 법원 내부에서 추천하고 하도록 하자라고 이게 바꿔내고 나니까 대법원이 이제 와서 고등법원의 재판부를 한 두세 개 더 만들어 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배당해서 거기를 내란 전담 재판부로 만들겠다라는 예규를 발표했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 너무 늦었고 이 부분이 사실 본회의에 회부하겠다는 입장 직전에 나온 거에는 입법권자의 결단을 좀 제어하려는 그 좀 제동을 걸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기류가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예규라는 건 말 그대로 대법원 안에 가이드라인 성격이다 보니 대외적 구속성이 없다 보니 더 일단 무게감이 있고 이 부분이 좀 흔들리지 않는 법률로 마침표를 찍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회부하는 그 일정 그대로 추진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 예규로 인해서 민주당의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선명해졌죠. 정말로 재판을 빨리 하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냐, 아니면은 어쨌든 판사를 골라놓고 시작하겠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자, 대법원이 내놓은 지금 재판 예규는요. 결국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16개 형사재판부 중에서 어느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을 하고 거기에 다른 사건들을 비워서 전담재판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인 무작위성을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위헌 논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도 사법권 독립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이 재판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승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통해서 재판이 중단될 위험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몇 번을 뜯어 고쳐서 기어이 강행을 하겠다고 하면 어쨌든 판사를 인위적으로 골라놓고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쯤 되면은 민주당의 법안이 굉장히 명분이 궁색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끝까지 강행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정신적 윤어게인 세력이다. 예.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든 다툴 수 있는 빌미를 줘서 석방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려는 분들이다라고밖에는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좀 대법원이 나서서 이 내란 관련 그 혐의 기소된 사람도 많고 사건도 저거 다 하나로 합치는 게 오히려 훨씬 효율적이니까 빨리 대법원에서 좀 그렇게 해라라고 목소리를 냈는데 이제 와서야 이렇게 나온 건 진짜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핵심이 법원 내에서 추천하건 외부에서 추천하건 아무튼 뭔가 추천을 하고 지명하는 이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과 법원 들의 주장이잖아요. 민주당은 이 논리를 돌파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이 대법원 예규가 진작 나왔으면 우리 그대로 했을 거다라는 게 일단 1차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 낸 안은 법관회의 내지는 판사 대표회의에서 이제 그 나눠가지고 추천한다는 추천을 한다는 건데, 이제 대법원 예규는 지금 있는 고등에 있는 형사부 중에서 이제 무작위로 배당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배당과 관련해서도 법원이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배당을 할 때 어떤 이 행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년마다 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관들이 인사이동 대상이 돼요. 그런데 직위원 재판부에 이 배당하기 직전에 3년으로, 왜냐하면 직위원 판사는 2년이 다 된 분이었거든요. 3년으로 늘어요. 그러면 배석들도 같이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석들은 1년 만에 교체가 돼요. 그리고 구속 취소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인과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무작위 배당 이야기하는 법원의 그 부분에 맞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전자배당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법원장들 대면 회의가 있었고, 그러면 다 열어놓고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사에 임박한 몇 개 재판부는 또 제하고 배당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거 의도가 없나? 왜냐하면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 2008년도인가요? 그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시위 사범들, 이거를 배당을 굉장히 보수 편향적이라고 알려진 그런 재판부에 아주 집중 배당을 하거든요. 그땐 판사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재배당이 이루어졌었어요. 전자배당을 했는데도 결과는 그렇게 나더라. 그때도 전자배당이 오히려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 속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 부분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같은 법원 내에서 좀 법관들이니까요, 이 추천하는 네. 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민주당 안대로 가겠다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다 확증 없는 추정이고 일종의 확증 편향 아닙니까?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무슨 계엄 관련해서 뭐 동조한 그런 게 없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잖아요.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서 수사한 특검의 결론인데 그 무혐의 처분마저 안 믿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의 그 정신세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사태 이후로는 우리 공론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가급적 사법에 대한 신뢰를 복원해주는 방향으로 논평해야 된다는 게 제 일관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건데, 하급심이 한창 심리를 진행 중인데 대법원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재판부를 바꾸죠? 그거 바꾸는 게 오히려 부당한 재판 개입이고 2018년에 민주당이 그렇게 문제 삼았던 사법농단이에요. 설령 대법원이 재판 바깥에서 보기에 1심 재판부의 재판 진행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선 치더라도 그걸 개별 법관의 사건 진행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는 게 법원이 엄격하게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이 끝날 무렵까지는 중간에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사실 민주당의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도 다 알 건데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판사를 고르고 마음대로 바꾸겠다라고 진행해온 것이 내란 특별재판부법의 그 진행 과정입니다. 애초에 예. 처음 명칭은 내란 특별재판부였죠, 심지어. 알겠어요. 아까 장유미 변호사가 발언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대법원이 진작 이런 얘기를 발표했다면 그대로 갈 수도 있었을 것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지금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과거에 물론 그 내란전담 재판법이지만 그 좀 문제 있다라는 의견이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장 회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그냥 법원장이나 아니면 법관 대표 회의에서 추천하는 안으로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통과를 시켰다 손 치더라도 그 법관 대표 회의나 법원장 회의에서 추천을 거부하거나 뭐 이러다 보면 또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뭐 만약 추천을 해서 지명을 한 전담 재판부가 구성됐다 손 치더라도 이 법이 위헌이다라고 저 피고인들이 제청하면 이거 위헌 소지가 좀 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또 재판은 늦어질 것이고. 그래서 거듭 제가 민주당을 향해 질문하는 게 소기의 성과보다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말씀 주신 부분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고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이건 법률이잖아요. 그럼 피고인 윤석열이 이 법률 위헌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전의 민주당 안으로는 법원 기류도 그랬고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넘겨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가능성이 높았고 네. 그러면 재판 중단되고 그 가능성은 매우 높았고 그러니까 법관 내부에서 지금 원래 이 대법원에서는 이 전담재판부 만드는 것도 위헌이라고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자기 부정을 하면서 어쨌든 이 전담재판부는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 그래 사법부의 행정권을 독립성을 이제 보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법원 내부에서 그러면 뽑아라 전담재판부도. 그러면 이 부분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대법원장 그 주체 법관회의 뭐 이런 차이만 있는 것이어서 사실상 이 피고인 윤석열이 뭔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해당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여줘야 재판은 중단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0이라고는 말씀 못 드려도 그러니까요. 현저히 낮다.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24일 날 지금 처리할 계획이라는데 아직 맞습니다. 며칠 남았으니까 또 기류 변화가 있을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1시 34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서휘영 씨. 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도로 상황이 좋지 않고요. 또 일부 안개가 짙은 곳도 있습니다. 안개등과 전조등 켜고 감속 운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양양 분기점에는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일대가 혼잡한 모습이고요. 또 영동고속도로는 부곡까지 양방향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또 강릉 방향 마성터널에서 용인 사이 장애물 처리하고 있어서 현재 두 개 차로 통제 중입니다.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옥산 분기점 부근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정체고요. 안성에서 속도 주춤합니다. 또 다시 금토 분기점부터 쭉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비봉과 목감부터 8km씩 정체입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역시 마도와 성산 포도 휴게소에서 속도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 분기점부터 10km가량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장윤미 변호사. 이 워딩이 너무 세서 이게 전반부랑 관련이 되는데 꼽아왔는데요.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보통 이런 표현 아무리 이 성경에서 인용한 거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을 겨냥해서 잘 나오지 않는 말인데 국민의힘의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하면서 이 발언을 했고 이게 출애굽기에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성경을 직접 찾아봤어요. 어떤 맥락에서 네. 나오나. 근데 이거 자체가 비유적 표현은 아니고요. 출애굽기에 법령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에 관한 법령에서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돌로 때려서 치료를 받게 되면 생활비를 물어줘야 된다. 이런 소가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들이받아서 사람을 죽게 만들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 고기는 먹어서도 안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법률이 규정돼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 2호선 위원장이 뭐 기독교 신자신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인용을 하면서 또 본인이 법조인인데 해당 법령을 또 인용하면서 뭐 의지를 드러냈달까요?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걸 표명했달까요? 그래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또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민주주의는 돌로 쳐서 죽지 않는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긴 했는데요. 네. 좀
좀 눈에 띄어서 꼽아봤습니다. 엄청 거친 표현이죠. 엄청 거칩니다. 송 변호사 금주의 한마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여상원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이번 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정당이 말을 처벌하면 히틀러로 똘똘 뭉친 나치당이 된다. 정말 엄중한 경고이지 않습니까? 앞서 그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말. 예. 굉장히 섬뜩하고 그만큼 당내에서 이견을 말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이호선 위원장은 이거 그냥 성경 말씀에 불과하다라고 강변했지만 대중과 언론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그걸 올린 타이밍이나 맥락을 봤을 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이 올라왔을 때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결국은 사퇴를 한 여상원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당에 대한 쓴소리와 경고를 아끼지 않은 겁니다. 정당이 말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정당에 왜 가입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지점으로 돌아가 보면 지당한 얘기예요. 예. 사실 우리 국민들은 정당에 들어오지 않아도 바깥에서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들어왔을 때는 내 말이 좀 더 정치인들에게 잘 전달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얻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의견을 말하면은 돌로 쳐 죽이는 당이 되면은 거기에 누가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예. 사실은 당무감사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맞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언행이야말로 진정한 본질적 해당 행위입니다. 이건 당내에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제어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뭐 거듭거듭 얘기지만 국민의힘이 전쟁 국면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으니까 윤리위원장 누가 될지부터 정말 좀 예의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요즘 연일 화제가 되는 게 대통령의 이 공개 정부 업무 보고거든요. 우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번에 이제 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국민들도 높이 평가하고 계시는 게 확인이 되기도 하고, 또 제가 이 어느 날 이 생방송되는 거에 접속하신 그 유튜브로 많이들 보시니까요. 막 2만 3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누적으로는 60만 분 이상이 그 해당 채널로 라고 하는 만큼 상당히 이제 관심도를 끌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없으면 사실 이럴 수는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야당에서 비판하시는 뭐 여러 지점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형량해 봤을 때는 훨씬 순기능이 크고, 왜냐하면 왜 국민들이 관심을 갖겠어요. 이 정책이 하나하나가 이 현안들이 국민들 삶에 바로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호응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합니다. 송 변호사. 엄중한 국정을 관상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리얼리티 쇼처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하기 전에 진행했던 그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You are fired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마치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엄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대통령의 말은 언제나 최종 상태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 업무 보고를 받는 걸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본인의 말이 숱한 논란과 리스크를 낳고 있습니다. 위선하고 이미 역사학계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다시피 한 환단고기를 언급하지 않나. 그리고 본인의 그 공범들이 재판받아서 유죄 확정된 범죄수법, 책갈피에 달러 끼워가지고 나가는 것, 그런 거를 공공연하게 언급하지 않나. 최근에는 그 농림부 국장이 즉석에서 콩 수입량, 그다음에 국내 콩 생산량 이런 거를 척척 대답했다고 굉장히 칭찬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수치가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부 장관이 그 공개적으로 바로잡았어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잠시 대중의 인기를 끌고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이런 생중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 본인에게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이 생중계는 좀 그만하시고 비공개로 정말 공무원들이 대통령에게 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생중계가 된다는 사실 자체도 하나의 이제 논란거리인데, 거기서 대통령이 뭐 즉각 여러 가지를 좀 지적하는 문제를 두고 뭐 국민의힘의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 뭐 잡돌이 뭐 이런 표현을 쓰다가 또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뭐 물론 지금 뭐 환단고기 이야기도 있고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초가 좀 떠오르는 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의 여러 현안들을 토론 과제로 계속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토론 전성시대를 만들어 보자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정부 업무보고에서 정책의 아주 세밀한 부분에 대한 논쟁 대거리를 많이 던지더라고요. 네. 이런 정책 이것 이렇게 좀 수정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 검토해 봅시다. 이런 거 어젠다를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뭐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검토해 봐야 된다. 의제로 올려보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를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이런 거야말로 그냥 내부 협의를 통해서 확정된 후 발표하는 게 옳은 건지 하나하나 이렇게 던지는 게 옳은 건지 이거 보는 시각에 따라 정말 다를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중간 과정이 국민들이 이제 확인이 가능하게 되시면 의견이나 안건이나 견해나 어떤 반론이 다 좀 수렴이 되는 과정을 한번 더 거치게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밀실에서처럼 하면 제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다가 뭐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술판 버리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폭로가 나오기를.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는 안 되고 공개하는 데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새만금 관련해서도 이게 오히려 민주당 정부니까 이거 지금 매립이 40%밖에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냐.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까지 사업 진척이 없으면 뭔가 매몰 비용 같은 걸 산정하더라도 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질타 이런 부분에 대해 또 여론이 수렴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태양광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에서 신안이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지자체에 사시는 분들이랑 수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었죠. 인구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게 또 경북에도 한 지역에서 유사한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또 국민들이 생중계로 확인했으니까 저도 이제 한 다른 방송에서 이렇다면 이제 거기서는 태양광이 많이 남으니까 또 이걸 그냥 소비가 다 안 돼가지고 서울이나 어떤 뭐 용인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있는 데까지 끌어오는 망을 구축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댓글에 그러니까 그게 방송 주제였는데 댓글에서 이건 뭐 이러저러한 점 때문에 뭐 좀 무리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좀 어쨌든 모아지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을 어쨌든 한 발짝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많이 다른데요.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업무 보고는요.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말할 기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많이 들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만기칠람하려고 들면서 공무원들이 무슨 말을 하면 자꾸 끊어요. 그러면서 질책하고 질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이 되도록 비난을 하면서 뒤끝을 보입니다. 사실은 업무 보고는요. 공무원이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본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정말로 국가적으로 집중해야 할 핵심적인 아젠다에 이목이 쏠리기보다는 대단히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부각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그 탈모에 관해서 건강보험 적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번 주에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정말 재정이 남아돌아서 탈모도 건강보험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건강보험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바에 의하면 내년부터 적자 전환이 됩니다. 2030년이 되면은 건강보험이 그동안에 쌓아놓은 적립금은 전부 다 소진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2030년 6월에 끝나요. 그러면 그때까지 신나게 쓰고 후대에 적자와 빚을 남겨두면 됩니까? 자, 2024년 대비해서요. 2033년에는 건강보험의 연간 지출이 100조 원 정도 늘어난다는 게 국회 미래연구원의 추계입니다. 그런데 그 9년 동안 그 건강보험의 한 해 지출은 69조 원, 수입은 69조 원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2033년이 되면요. 매년 적자가 31조 원씩 늘어나요. 이런 건강보험의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런 건보 재정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타개할 것인가 이런 것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 받는 업무 보고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시간 낭비와 에너지 낭비가 오히려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탈모에 건강보험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반대 의견을 주었으니까 장 변호사는 탈모를 건강보험에 일부 검토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선 때도 또 나왔던 아니고 주변에 진짜
머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읽었던 판례 중에는 이 대머리라고 놀렸다가 진짜 살인 사건으로까지 막 비화되고 막 하여튼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 그리고 특히 뭐 남녀도 가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뭔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을 검토해봐라라고 하면서 어떤 문제의식을 그냥 갖고 나가는 것 자체가 진짜 이게 논의조차 하면 안 되는 거다, 쓸모없는 거다, 이럴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정은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이게 어떤 치료가 성과가 있기에는 너무 이제 유전적인 요소가 많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무부처에서 좀 더 고민해 볼 수는 있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게 이 생중계를 하지 말아야 될 정도의 어떤 하나의 강력한 네. 근거로 제시될 부분은 또 아닌 그거 것 같습니다. 말고도 법무부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이 마약 수사는 그 좀 뭔가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 법무부가 또 검토해봐라. 마약 수사는 지금 이제 검찰, 경찰이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검찰청이 없어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또 하나의 어떤 정책 아젠다 같은 걸 던진 거 아니겠느냐. 이제 언론에서도 그런 해석이거든요. 그렇죠. 검찰청이 없어지고 기소청이 되고 중수청이 되면 그럼 중수청에다가 마약을 저거 맡길 것이냐? 검찰의 기존에 갖고 있던 마약 수사 역량을 어떻게 보존해 갈 것이냐? 뭐 이런 등등은 중요하게 논의해봐야 할 주제 아닌가요? 검찰을 폐지 안 하면 되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고요. 말씀하신 마약 이외에도 주가 조작에 관한 언급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 조작에 관해서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조직을 뭐 여러 개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했던데, 사실은 원래 서울 남부지검에 그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런 조직을 훨씬 더 키우고 주가 조작에 관해서 아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직을 확장시켜 왔으면 그런 업무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예 지금은 검찰을 통째로 폐지하는 마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유체이탈 화법이 너무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제 보면은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불공정 거래를 저거 한 거에 대해서 처벌이 미약하다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계속 그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던 그런 주제들, 그러나 정책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주제들을 여러 가지 던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네. 요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저는 되게 순기능이라고 왜 또 말씀드린, 저희 그 예전에 제가 무슨 참여했던 데서 아래로부터 의견을 올린다라고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수렴하는 이런 절차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있었어요. 그런데 다 이제 사람들이 생활에서 겪는 뭐 고통, 고충, 뭐 부족한 점을 올리는데 이미 이제 정부에서 회신 오면 거의 다 이걸 다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뭐 예산의 문제, 속도의 문제, 인력 배치의 문제 때문에 정체되거나 하는데 대통령이 거론해 주는 건 완전히 이제 무게감이 차원이 다르죠. 다르니까 더 이제 힘이 쏠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야당에서 이거 검찰청이 없어지면 이거 마약 수사 어떻게 되냐, 마약 사범들이 이렇게 늘고 있는데 그 문제 의식은 사실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검찰청을 폐지하는 걸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이건 국민이 예. 지지하고 계신 정책이에요. 그러면 그 노하우가 공중분해되도록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남부지검에 주식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사 입회를 하거나 이렇게 해보면 상당히 이 검사님이 노하우가 있구나, 되게 전문성이 있구나, 이런 이제 인상을 받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영속성을 갖도록 받아 안을 것인가의 문제, 이 부분도 검찰청 없어진다고 검찰의 어떤 그 주요한 그런 능력치 축적됐던 것까지 날리자는 게 민주당 아닌 거잖아요. 정부도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대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구조 개편은 이미 현실화됐으니까. 중요한 과제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방송, 생중계 그리고 업무복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환기되고 점검되는 건 상당히 좀 국민들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지금 정부가 국무총리실이 주도해가지고 검찰청 폐지 이후에 이제 이른바 수사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포함해서, 게다가 최근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하고 수사관들 나중에 중수청으로 갈 거냐 그랬더니 가겠다는 사람이 검사는 거의 없고 네. 수사관도 매우 적어요. 네네. 이럴 때 강제로 보낼 수도 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강제로 보낼 수는 또 없을 이런 경우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참 정말 중요한 정책 과제거든요. 이런 것 아직은 정말 답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검찰청 지금 없애지 마라. 아니요. 우리 검찰에서는 지금
도서관이 1년에 160개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 10년간 올해 가장 사직한 검사가 많다는 보도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한 사람 죽으면 도서관이 하나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앞서 장 변호사님께서 그 서울 남부지검에서 증권범죄 수사하던 검사들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더라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런 잔뼈가 굵은 중견 검사들이 다 옷을 벗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사람이 체득한 노하우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면은 훗날 검찰의 기능이 복원되더라도 나중에는 수사를 도제식으로 제대로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조직의 기능이 복원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약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단순히 어떤 알겠습니다. 검사들이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존속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뭐 오늘 그 하나하나 좀 대단히 심도 있게 토론해야 할 주제들이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그게 다 대통령의 생중계 공개 업무 보고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생중계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런저런 정책 고민거리와 이슈를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건 진짜 우리가 조금 더 좀 두고 국민적 판단을 좀 받아봐야 할 주제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유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특집 2025 이슈 빅4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다음 주 토요일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